지금부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이후의 대외 여건을 보면 세계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고용과 소비가 호조를 이어가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내었고, 유로 지역은 소비 호조에 힘입어서, 그리고 일본은 투자 증가에 힘입어서 완만한 성장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중국이 6%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 둔화로 성장의 하방 압력이 다소 높아졌고, 아세안 국가들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을 보면은 미 경제지표 호조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강화로 10월 들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처럼 금리가 큰 폭 상승한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선진국, 신흥국 모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종합해보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10월 들어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상당폭 확대되었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는 설비와 건설 투자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소비도 완만한 증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대체로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가격의 상승세가 확대되고 전기요금 한시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9월에는 상승률이 1.9%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이후 1.0%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당분간은 1%대 초반을 이어가겠지만 점차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제금융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임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가와 환율, 금리 등 가격 변수가 큰 폭으로 등락하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심화 우려와 주요국 주가 급락의 영향으로 국내 주가가 10월 들어 큰 폭 하락하고 원 달러 환율도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는 주요국 금리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상승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소득에 비해 볼 때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큰 폭 상승하였으나 정부에 잇따른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 달에 경제 전망을 해보았고, 다시 그 후에 대내외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서 다시 한번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2.7%,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 2.7%, 소비자 물가 상승률 1.7%로 전망되었습니다. 수정된 성장 전망치를 평가해보면 2, 4분기 실적치 등이 반영돼서 다소 하향 조정됐지만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물가도
1%대 그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근접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입장을 저희들이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내외 특히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결정은 하되 이러한 대외 리스크 요인이 전망 경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성장이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금융안정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이희령 위원과 고승범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인데요. 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시장에서 지금 연내 금리 인상 전망이 지금 팽배한데요. 이번 10월이 넘기면 11월 인상 가능성에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 11월이 되면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 중에 좀 어떤 게 지금보다 좀 더 적합해질지 그런 측면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한미금리차인데요. 만약에 올해 11월이 돼서 내년 경제가 좀 안 좋다는 전망이 좀 확산하면서 11월에도 조금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되면 11월에 올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연말에 한미금리차가 1%포인트까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 경우에 금융시장 영향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제 전망에서 이제 성장 전망치가 지난번에 본 거에 비해서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되게 2, 4분기 실적 등을 감안했었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금융 안정에도 좀 유념을 해야 한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10월보다는 11월이 더 좋아서 유리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11월의 여건이 더 좋을지 10월이 더 좋을지 그것을 판단했다기보다는 이번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 대외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 대외 리스크가 요즘은 서로가 이제 표면 위로 드러나서 좀 상승 작용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우리 좀 성장이라든가 물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어떻게 영향을 좀 줄지를 저희들이 한 번 더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다시 제가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내금차가 이제 특히 미국과의 금리차,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100bp 이렇게 벌어지면 금융시장 괜찮겠느냐, 금융불안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지의 질문이신데 결국 그 질문의 기저에는 내금리차 확대가 금융불안의 원인이지 않느냐, 주된 원인이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아마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물론 이제 국내 금융시장 또 이렇게 좀 불안한 양상을 보였는데 그것은 이제 10월 1일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급등을 했고 또 주가는 급락한 데 따른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 위축을 반영해서 이제 우리나라 주가도 동반 급락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금융 불안이 결국 미국의 채권과 주식시장 불안에서 촉발되었고, 사실상 금융 불안을 겪고 있는 나라 대부분을 보면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나라입니다. 그렇게 오늘 감안해 볼 때 어떤 미국과의 금리 차가 금융 불안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미국이 어쨌든 12월에 또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이제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하면은 그에 따라서 그것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고 또 그 투자 그 형태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국내 금융시장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유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금리차 그것이 그 자체가 금융 불안의 주된 원인은 아니다. 이런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입니다. 전 질문 3가지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10월이냐 11월이냐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었는데요. 그러니까 10월에 금리를 동결하면 11월에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해니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지 또는 동결로 유지할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통화 정책 방향과 추가 인상 속도론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11월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금융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지난달에 9개월 만에 순유출로 전환됐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그 추세로 이어질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요. 총재께서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경제 성장률 관련 질문인데요. 기존 한 2.8%로 0.1%포인트 하향 조정 정도로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일각에서는 뭐 0.1%포인트나 0.2%포인트나 뭐 큰 차이가 있냐는 얘기도 있겠지만, 이렇게 낮추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뭐 경기 침체나 하강 국면 정도로 또 볼 수 있는지 총재께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아주 전제로 말씀을 하고 질문하셨는데, 하여튼 저는 11월 인상 그 여부 관계없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뭐 지금까지 어떤 기조나 그 스탠스에서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시점에서 볼 때의 그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흐름이 어떠한 경로를 밟아가고 있는지, 또 그때 금융 안정 상황은 또 어떠한 것인지, 이거를 이제 보고 늘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기가 저희들이 어떤 소위 경기와 물가, 즉 거시경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한다면 지금 금융 불균형이 좀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또 통화정책할 때 유념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저희들이 하는 법에 나와 있는 금통위의 그 책무입니다. 물가 안정 도모가 1차적인 목적이고, 또 이제 그렇게 그 안정의 바탕 위에서 금융 안정이 유의하는 것. 그래서 그게 충실하게 저희들이 좀 그 원칙에 충실해서 결정을 해나갈 거고, 그다음에 또 금융 불균형 해소도 있고, 일종의 지금이 완화 기조라고 한다면 또 어떤 정책 여력 확보의 필요성 같은 것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2주 전에 우리 기자단 워크숍 때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그 금융 불균형 문제 해소는 통화정책만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정책이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거시건전성 정책이죠. 그다음에 무슨 조세 정책, 소득 정책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금융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지 통화 정책만으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장 주된 그런 금융 불균형 해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에서 그 금융 소위 불균형 또 금융 안정 상황을 감안하지만 그때는 다른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그 금융 안정 상황이 어떤지를 다른 정책의 운용과 같이 놓고 저희들이 판단해 나갈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채권 투자 유출인데 지난 연초부터 8월까지를 보면 외국인 채권 투자가 쭉 견조하게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제 9월 들어서 이제 감소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9월 달에 감소된 원인을 이렇게 보면은 그때 외국인 그 보유 채권의 만기 도래 규모가 컸던 점이 하나 있고 또 소위 그 차익 거래 유인이 좀 축소됐던 점. 그래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재투자가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4, 4분기에는 또 어떤 요인이 가세하냐면 소위 계절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4, 4분기가 되면 북클로징, 그다음에 무슨 그 차익 실현 계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4, 4분기에는 투자를 좀 이렇게 그 투자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일관된 계절적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4, 4분기에도 어떤 그 채권 투자에 상당히 영향을 줄 걸로 이렇게 보지만 사실상 그 채권 투자할 때는 그 상대국의 투자국의 대외 건전성이라든가 소위 펀더멘털을 많이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의 소위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고 또 외국인 채권 투자 대부분이 그 장기 투자 성향의 공공자금이라는 점을 이렇게 비춰보면 외국인 채권 자금이 추세적으로 그리고 어떤 큰 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요인 외에 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어떤 투자자들의 행태 변화 같은 것이 또 이런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늘 유념해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8, 2.7 침체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7%가 우선 2, 4분기 실적을 좀 감안을 했고 그리고 이 수준이 그 잠재 수준에서 볼 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총재님께서 한 6월, 5월부터 그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앞서 좀 질문과 겹칠 수도 있는데요. 여러 차례 그 언급을 하셨고, 지금 이제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수준이 금융 안정 측면에서 좀 아직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소위 이제 금융 안정을 직접적인 질문은 이제 금융 안정에 감내할 만한 그런 상황이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금융 안정에 관한 리스크가 조금씩 커져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가계부채고, 가계부채가 물론 정부 당국의 어떤 다각적인 노력으로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것이 소득 증가율을 계속 웃돌아서 증가하는 한 그것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저희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일관되게 얘기합니다만 가계 증가, 가계부채 증가율은 더 낮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 되면 위험하냐고 하는 것을 딱 이론적으로야 임계점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어느 선을 특정져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어떤 금융 안정 리스크가 이제 통화정책 당국도 유념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금융 안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금융감독당국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수익성 이런 거로 봤을 때 국내 금융기관의 그런 어떤 좀 충격 흡수력은 아직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금융 안정 리스크가 이렇게 쌓이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금융 시스템의 어떤 안정을 저해하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입니다. 총재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 이제 통계청이 작년 5월을 경기 정점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은행이 작년 11월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경기 정점이 지난 다음에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통위는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기조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 총재님의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번에 나온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통화정책 방향에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신중이라는 단어가 이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이거를 다음 달 금리 인상의 신호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견실한 경제 성장이라는 표현에서 견실한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11개월 만에 삭제가 됐는데요. 그 전에는 이 단어가 금리 인상을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했었는데 이 단어가 삭제가 된 게 인상 기조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좀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계청에서 경기 정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면 그 경기 정점을 곧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경기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사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경기의 변동성이 이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국면 판단이 그만큼 더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통계청에서도 그러한 어떤 그 현상을 유념해서 그 경기 정점 판단에, 경기 국면 판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경기 정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어떤 그 공식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이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사실상 통화정책은 경기만 보고 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가 주된 고리 요인이긴 하지만 경기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확실성, 그다음에 금융 안정 이런 다른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한 경기 정점 그거만 놓고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든 통화 정책은 늘 선제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의결문에서 분명히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중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이제 견실하니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바꿨는데 견실한을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바꿨다는 게 사실상 잠재 성장률 수준도 어떻게 보면 견실한 범주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큰 변화라기보다는 그래도 요즘 상황이 견실한보다는 잠재 성장률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그 금통위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네, 신중히라는 말은 이제 신중이라는 말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다, 조금 속적으로 한다, 막 그런 의미로 해석을 막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이라는 단어가 이제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생각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생각에서 뺐는데, 제가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잠재 수준, 그 다음에 또 물가 목표에 가까운 정도의 물가, 이런 정도라면, 금융 안정에 더 유의해야 되겠다는 거를 제가 그전에도 쭉 밝혀왔는데, 사실상 그럴 단계가 좀 더 가까워진 건 사실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통신의 엄재영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환은법 그 1장 1조의 목적 조항에는 그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물가가 목표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한은의 임무는 금융 안정이 우선인지 아니면 성장 지원이 우선인지, 어느 부분을 먼저 통화정책에 고려를 해야 되는지 총재님의 의견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 오늘 새벽에 미국 재무부가 그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그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좀 여전히 이제 유지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 총재님의 공식적인 논평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은행 이제 법을 보면 물가 안정이 가장 이제 주된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실상 물가 안정을 통해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물가 안정과 동시에 전반적인 경기 상황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그 법의 그 취지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경기와 물가를 가장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안정 바탕 위에서 이제 금융 안정을 유념한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법상에 부여된 우리 한은의 책무가 그게 바로 저희들의 늘 정책 결정할 때 하는 그 스탠스입니다. 일단 거시경제 안정,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금융 안정을 한다. 그런데 이제 물가 안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성장을 더하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성장이 우선이고 금융 안정이 뒤고를 판단을 그때 상황을 보고 하는 게 그게 적절할 겁니다. 저희들이 통화 정책을 운영할 때 보면 그런 성장, 이것이 또 금융 안정과 서로 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좀 아주 경직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디에 가장 포커스를 둘지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성장세가 그야말로 안정적으로 가고 물가도 좀 그 목표 수준에 가까운 방향으로 그렇게 수렴해 간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금융 불균형에 당연히 저희들이 역점을 두게 되겠다. 왜냐하면 금융 불균형이 이제 쌓였을 때 그것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것이 또 실물 경제 경기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들 균형 있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환율 보고서 처음 말씀하셨죠. 미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하지 않고 아까 관찰 대상국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 결과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전에 이제 시장에서는 우려하기를 중국,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좀 환율 조작구로 지정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은행도 같이 기재부와 많이 협조를 해서 좀 그런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입장이 잘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입니다.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오늘 통방문을 보면은 정부 대책 이후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에 대한 그런 중요도가 조금 하락하는 것인지, 혹은 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속도로 얼마나 올려야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오늘 한은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7%로 각각 수정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인상한다면 내년에도 인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와 별개로 IMF나 민간 연구소 등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2.6%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 같은데 이 경우에도 필요할 때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주택 가격을 앞으로 통화 정책에 어느 정도 고려하느냐. 근데 저희들이 통화 정책에 있어서 그 소위 자산 가격, 주택 가격을 포함한 어떤 자산 가격의 동향을 저희들이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의 고려 요인이 되지요, 물론. 그런데 그 주택 가격이 통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그런 주택 가격에 대한 대책이 아닙니다. 물론 통화 정책의 결과가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완화 정책을 쭉 오래 하다 보면 자산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그런 하나의 팩터가 되는 건 이제 사실입니다만은, 사실상 집값, 주택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금리도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금리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그야말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금리와 주택 가격의 과거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추적해 보면 금리를 오히려 올릴 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오른 경우도 많았고, 오히려 금리를 내렸음에도 주택 가격이 같이 하락하는, 결국 금리와 주택 가격은 일관되게 그런 소위 음의 관계를 보이는 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금리 이외에 다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기 상황이 좋고, 또 저희들이 그 경상수지 흑자폭이 아주 커서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집값이 또 같이 오르는 경우를 과거의 어떤 실증 분석을 통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 가격의 동향을 저희 통화 정책할 때 유심히 들여다보지만, 통화 정책을 주택 정책의 주택 가격을 조정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게 효과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꽤 큰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금리 인상 시에 또 다른 효과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7% 인상을 했면은 그래도 내년에 통화 정책이 계속 금리를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2.7%가 이게 이제 잠재 수준에 부합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론 다른 기관은 그보다 낮게 보는 기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2.7%의 성장의 의미라고 할 거예요. 그것을, 그 평가를
그러면 오후에 우리 아마 조사국장이 이걸 경제 전망을 발표할 텐데 그때 지금 우리 그 경기에 대한 소위 그 한은 또는 금통위의 그 평가를 조사국장이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KBS 이중근 기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그 금리 인상의 정제 조건으로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을 여러 차례 언급하셨는데요. 한은이 보고 있는 잠재 성장률이 2.8에서 2.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록을 보면 일부 위원분들께서는 잠재 성장률이 조금 더 낮아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보시기에 이제 잠재 성장률 수준을 조금 더 낮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년 같은 경우에 2.7%인데 올해도 계속 지금 분기별로 성장률 전망이 하향돼 왔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실제로 잠재 성장률보다 하회하는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그 실적이 나올 수 있는데 잠재 성장률 수준보다 성장률이 하회하더라도 금융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저희 2.89가 이제 잠재 성장률 수준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사실상 이제 2016에서 20년까지의 이제 평균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그런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첫 번째 건 2.89 이 잠재 성장률을 더 낮출 용의가 있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은 이제 그럼 조사국장이 이건 좀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미루고 2.7%를 하회해도 즉 잠재 성장률 수준을 하회해도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잠재 성장률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금융 안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야 될 뭐 그런 상황이 온다든가 무엇보다도 그게 우선된다든가 하면 또 그것을 또 중시할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2.7%가 되면은 금리를 올릴 수 있고 안 되면 뭐 안 되고 하는 식으로 일률적인 잣대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때 통화정책 방향 결정 당시에 그런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결정이 우리 경제에 가장 바람직하는 건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앞에 그래도 세 가지예요. 소수 의견도 2명으로 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또 하향, 물가 하향 조정하면서 조금 엇갈리는 모습도 보이고 통화정책 방향도 여러 군데에서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총재님 말씀을 들어봐도 지금 뭐 다음 달에 인상을 하겠다는 건지 언제쯤 계속 인상 기조를 유지해 가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상당히 많은 변수들을 다 고려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방향성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금통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만약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고려하는 변수 중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금리를 변경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점을 둬야 될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통화정책 방향 문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 중에 하나 안 한 부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관련돼서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 수준에 전차 근접할 것이라는 문구가 지난달까지 있었는데요. 이게 삭제됐거든요. 또 한은도 마침 올해 내년 물가 전망치를 1.6, 1.7%로 지금 예상하신 바 있어서
사실상 물가가 물가 안정 목표치인 2.0%까지 상당 기간 못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신 건지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여전히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한 두 번 정도, 두 차례 정도의 그래도 금리 인상은 내년까지는 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한 번 있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최대한 두 번 정도까지 보는 게 좀 그래도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좀 정상화해 가겠다, 좀 되돌림하겠다,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해 오셨었는데요. 만약에 두 번 정도 올려도 여전히 그 통화 정책은 완화적인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가장 고려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게 무엇이냐인데요. 어느 하나가 무엇이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내용과 그대로 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안정 바탕이 위해서 금융 안정을 고려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거시경제를 봐야죠. 물가와 경기 상황을 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중이라는 판단을 뺄 때에 저희들이 아까 그러한 그 전제 조건에 따른 금융 안정에 중점을 둔다고 하는 그 단계가 이전보다는 더 그것이 강화되지 않느냐. 이제 더 금융 안정에 종전보다는 역점을 더 둬야 할 그런 상황이 가까워 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이라는 거를 이제 뺐습니다. 금융 안정을 다른 것보다도 더 중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물가와 경기 흐름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저희들이 쓴다면은 그렇다면 이전보다는 금융 안정에 더 종전보다는 역점을 둬야 되고 그럴 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이제 드렸고 지난달까지는 물론 우리 김 기자 말씀하신 대로 쭉 올라가서 목표선에 근접할 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때는 물가가 1%도 초중반일 때입니다. 초중반이고 이미 이제 1%대 중후반에서 올라섰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표현을 그대로 이어가기는 곤란하다. 그것은 물가가 아주 낮았을 때 썼던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외를 해도 여전히 완화적이냐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이제 완화적이냐 아니냐고 하는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는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중립금리도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완화적이냐 긴축적이냐를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소위 이것을 판단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거기 들어가죠. 물가, 또 성장률, 또는 거기다가 이제 금융 안정 팩터도 더 넣을 수도 있고 해서 여기서 이외를 낮췄을 때 완화적이라는 건 지금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예를 들면 이외를 인상한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 가서의 경제 상황을 보고 긴축이냐 완화 여부를 봐야지 지금 상황에 그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 올려도 그러냐고 하는 것은 그건 여기서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